개발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라는 게 처음에 그 밑그림 그린다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만들래 방식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 파는 마케팅,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 이렇게 본다 했었어요. 자, 분석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더 계략적으로 보는,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 계략적으로 좀 더 보는 게 있고, 그 아까 전에 봤던 애들 중에서, 야, 이건 확실히 좀 수익이 되겠다. 좀 구체적으로 보는 거를 의사결정 연구라고 해요. 자, 그럼 분석부터 보면, 아까 전에 계략적으로 본다는 게 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전체적인 부동산의 기본적인 수요 요인이랑 수요 요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기가 어떤지, 아니면 지금 이 입지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전체적인 요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라는 거예요. 시장 분석이라는 거는 해당 지역에 내가 지금 당장 그 투자할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를 시장 분석이라고 해요. 자, 특정 지역의 특정 유형 수요 공급을 보는 걸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 특정 지역에다가 뭘 지었어. 그랬을 때 이게 좀 장사가 좀 잘 될 것 같아? 분양 같은 거라면 분양이 좀 잘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잘 올 것 같아? 그런 걸 보는 걸 이제 시장성 분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 사람들이 좀 자주 올까? 그런 거를 이제 흡수율이라고 하는데, 흡수율이라는 게 단위 시간당 흡수되는 거, 분양되는 비율을 흡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흡수율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딱 만들어진 준공 시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 성질한 분석을 하는 거고, 미래, 지금이 아닌 준공 시점이라는 건 미래니까 미래 흡수력을 파악이 공적인 목적인 거예요. 분양 가능한지, 매매 임대 가능한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보는 걸 이제 그 시장 연구에서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렇게 가는 거고, 아까 전에 그 중에서 되게 구체적인 걸 한다잖아요. 자, 그래서 봤을 때 너가 이게 사업이 확실히 될 것 같아? 그리고 구체적으로 될 것 같아? 이 사업 실행 가능성, 구체적인 세부적 판단을 하는 거를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요. 타당성 분석. 그 타당성 분석을 법률적으로 이게 맞아?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경제적으로 만약에 돼? 이렇게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지. 그 마지막으로, 야, 이렇게가 있으니까 우리 딱 이걸로 정하자. 그거를 최종 대안 선택이라고 하고, 마지막 의사결정 연구인 투자 분석이라고 해요. 투자 분석. 자, 다시 말해서 투자 분석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 아까 전에 위에 있던 타당성 분석 중에서도 최종 제안을 선택을 하고, 그 제한된 자금이 있어가지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분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누가 뭐 정도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누가 만들래? 방식을 내가 만들까? 국가가 만들까? 같이 만들까? 그걸 공용, 민간, 민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용 개발, 국가가 하는 거는 협의 매수, 수용, 이렇게 말을 하고, 민간, 민간인이 만드는 거를 자체 개발,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해요.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해서 같이 만드는 거지. 이 전문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자 사업, 국가랑 민간이랑 같이 만드는 거. 그걸 민자 사업이라고 해요. 자, 국가가 만드는 공용 개발부터 볼게요. 협의 매수 수용이 있어가지고, 수용이 뭐냐? 기본적으로 국가가 그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가 그 땅을 가져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을 금방금방 뚜닥뚜닥 만들겠죠. 용도적으로 허가 이런 것들도 국가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빨라요. 당연히 그 때문에 기반 시설 같은 것도 확보가 용이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그걸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소유자들이 안 된다 이놈아 이러면서 저항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담되고 소유자가 큰 저항이 있는 건 단점이고요. 그리고 환지라는 건 뭐냐면, 두꺼봐 새집 줄게, 환지 따오. 내가 기본적으로 땅을 가져간 데 있어가지고 무조건 다 빼뜨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가가 그 땅을 가지고 와서 그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비율에 맞춰갖고 다시 이제 토지 소유주들한테 다시 또 돌려주는 거예요. 전부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만 가져가는 거겠지. 자, 그래서 환지라는 거는 그 땅을 준 소유자들도 개발 이익이 귀속이 돼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개발 후에 재분배를 하는 거니까, 단점이 뭐냐면 만드는데 느려요. 이게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리고, 당연히 그 만든 일부는 기반시설 용지,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채비지라는 걸 놔두게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국가가 개발한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 민간이 개발하는 거야. 민간이 개발하는 거. 자, 민간이 스스로 개발하는 자체 개발. 그리고 민간업자랑 그 위탁업자랑 같이 하는 지주 공동사업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지주 공동사업부터 보면, 우리 보통 이 건축물 같은 걸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땅에다가 뭐 건물 같은 걸 짓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그 변제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나중에 그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수익을 나눌래 했을 때 나는 건축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하고, 아, 저는 분양 수익금으로 줄게요. 그러면 공사비 분양 지급형을 줘요. 말에 답이 있어요. 말에 답이 있어. 그리고 이제 위탁이랑 신탁이랑 모를 건데, 자, 신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더 위탁부터 이렇게. 위탁이라는 거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길 위를 쓴단 말이에요. 신이라는 거는 그 맡긴 거에보다 좀 더 믿을 신을 써서 좀 더 믿고 맡긴다는 뜻에서 소유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믿고 맡기는 거. 그래서 자, 법적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것을 토지 개발 신탁이라고 하고,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을 사업 위탁형이라고 해요. 자, 보통 이 위탁형이라는 거는 개발업자한테 위탁 수수료만 주는 거예요. 위탁 수수료만. 그리고 법적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으니까 그냥 그 수수료만 주고, 이 수수료 문제가 좀 있고, 그 소유자한테 적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위탁업자가 말을 하는 거지. 아까 전에 말했던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개발 신탁은 뭐냐? 토지 개발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그 신탁업자한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신탁업자는 부족한 자금만큼 그 자기들이 그 부족 자금을 추가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그 기본적인 분류는 끝났고, 이 등가 그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건물이랑 토지 지분을 갖다가 나누는 게 있어요. 그거를 등가 교환 방식으로 해요. 등가 교환 방식.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축을 하는데, 그 기여도, 건축업자가 얼마나 기여를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서로의 지분을 나누는 거예요. 지분을 나누는 거. 아까 전에 위에서 건축물을 그 변제하는 거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전에 그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건축물을 주는 거예요. 건축물을 주는 거. 근데 얘는 기여도에 따라서 지분을 주는 거예요. 지분을 주면 뭐다? 등가 교환. 공사비를 대물 변제, 건축물을 대물 변제하는 것보다 공사비 대물 변제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크게 할 수 있는 거. 크게 할 수 있는 거를 컨소시엄이라고 해요. 컨소시엄.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돈 있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공동적으로 좀 크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업자 연합이라고 하고, 자금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기술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노동력, 인력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이 전문가들이 모이니까 효율은 당연히 높아지고 리스크는 무조건 낮출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거기에 싸울 수가 있고, 그런 가능성들이 다 이게 대규모 개발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민간이 만들 수 있는 건 끝났고, 민자사업, 국가랑 민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볼게요. 자, 여기 있어가지고 핵심은 B는 build, 민간이 건설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민간이 건설하고, T는 transfer 해가지고 소유권을 양도를 하는 거예요. 민간이 만들었으니까 소유권을 국가한테 넘기는 걸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O는 오퍼레이션은 운영이라 한단 말이에요. 운영을 이제 누가 하냐 그것도 있고, 마지막에 L은 리스예요. 리스는 임대차, 임대라 생각하면 돼요. 임대. 자, BTOL 이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B가 민간이 건설하고, T가 국가에 양도한 트랜스퍼, 그리고 O는 누군가가 운영을 하는 오퍼레이션, 그리고 마지막 L은 리스, 임차. 자, BT 보면 민간이 만들었는데 국가에 주고, 그 국가가 운영을 하겠네. 민간이 건설해서 국가에 양도를 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운영을 하는 걸 BTO라고 해요. BTO. BTL은 민간이 건설해서 국가에 양도를 했어요. 근데 그냥 국가에 그냥 바로 운영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임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민간이 건설을 해서 국가에 양도를 해서 그 다음에 임차를 한다. 보통 이거는 그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기숙사라든지 도서관, 군인 아파트 이럴 때 많이 써요. 이럴 때 대학교 그 들어가다 뭐 기숙사 같은 거 보다 보면 BTL 같은 뭐 설계도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료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기 힘들면 이제 BTL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민간이 만들고 운영을 하다가 국가에 양도를 하는 거를 이제 BOT라고 해요. BOT. 민간이 건설을 해서 국가에 운영을 하다가 국가에 양도를 하는 거. 보통 이거는 고속도로 할 때. 민간이 보통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쓰겠습니다 하고 국가에 양도하는 시스템을 BOT 시스템 많이 써요. 그리고 BLT. 민간이 만들어서 임차를 좀 하고 있다가 국가에 주는 거죠. 민간이 건설을 해서 그 임대를 하다가 국가에 양도를 하는 거. 그리고 BOO는 민간이 건설을 한 다음에 좀 운영을 하다가 갖고 있다가 이제 국가가 다시 또 운영을 하는 거지. 건설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운영을 하는 거. 건설했다가 가지고 있다가 운영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가지고 개발 위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개발 위험이라는 게 뭐냐? 법률적이고 시장적이고 비용 위험이 있다. 이건 아까 전에 그 투자에 있어가지고 위험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법률적, 당연히 뭐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시장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비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을 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개발 위험은 공법적인 측면도 있고 사법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통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누가 만들려 하는 방식이 끝나버려요. 자, 이제 누가 마케팅을, 그러니까 갖다가 팔아야 되는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에 관리하는 마케팅, 관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마케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공급자, 이거 건물 같은 거 짓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래? 아니면 그걸 사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래? 그래서 공급자 중심 마케팅, 소비자의 행동을 보는 소비자 중심 마케팅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자, 마케팅이 뭡니까? 라고 보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공급자 중심인 시장 점유 마케팅, 그리고 소비자의 행동을 보는 고객 점유 마케팅이 보통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공급자 중심 마케팅은 STP라는 놈이 있고, 그리고 POP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중심 마케팅은 AIDA, AIDA라는 게 있고요. 자, STP라는 게 뭐냐면 시장을 갖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세분화를 시킨 다음에 나는 이 사람들한테 팔 거야라는 목표 시장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맞게끔 내가 딱 포시장 나는 다른 이 그룹을 위해 가지고 이런 차별화를 둡니다라는 걸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포지셔닝. 자, 아까 전 시장이 여러 개가 있다가 소비자를 그냥 집단을 세분한다 하잖아요. 그걸 세그먼트.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빙수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만들자 칩시다. 빙수 아이스크림. 난 이 위치에다가 빙수 아이스크림 만들고 싶어. 빙수 아이스크림은 좀 어린 사람도 있겠지만 가격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한 20대나 30대, 한 40대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은 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 좀 더 원할 수 있겠지. 아무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집단 중에서 한 20대, 30대, 40대 기본적인 소비자를 세그먼트로 보는 거예요. 세그먼트. 그 중에서 있어가지고 우리는 20대를 보겠습니다. 20대를 타겟하겠어요. 목표 집단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중에서 우리는 20대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뭐 요거트 아이스크림 정식 이런 거라든지 아니 20대들이 좀 더 좋아할 좀 당 같은 게 굉장히 높은 그런 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이랑 차별화가 된 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자, 포지셔닝이 다른 기업의 제품과 차별, 그리고 고객의 마음의 위치를 선정하는 거. 이걸 포지셔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소비자의 집단을 세분시키는 세그먼트. 우리 그 중에서도 20대를 하겠습니다. 타겟팅을 한 다음에 저는 우리 빙수 아이스크림은 다른 아이스크림이랑 달라요. 포지셔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렇게 봤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비싼 가방 같은 데서 우리 광고 봤다 생각합시다. 광고 봤다고.
자, 에르메스가 있죠. 뭐 비싼 가방이 있어. 가죽을 있는 프로덕트.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가격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프라이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딱 있는 되게 뭐가 이뻐 보이는 백화점에 있는 한 구석에 찾으라고 있는 거지. 플레이스. 이 모든 게 알고 보니까 광고의 한 화면이 된 거예요. 프로모션. 자, 에르메스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그 위치가 있던 플레이스. 마지막으로 이게 모든 게 알고 보니까 광고였던 프로모션. 아까 전에 프로덕션이라는 거는 차별화된 물건 이런 걸 프로덕션이라고 하고, 프라이스는 그 물건이 적정한 가격을 갖고 있습니까? 이래서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플레이스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직접 판매할 겁니까? 아니면 분량을 대행할 겁니까? 이런 중개업소 같은 걸 플레이스라고 해요. 마지막 프로모션은 뭐 광고, 홍보, 인적 사은품, 바이럴 마케팅 이런 걸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 공급자 마케팅이에요. 공급자 마케팅. 자, 이 정도까지 했었으면 이제 소비자 행동을 중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주목하세요. 여기 되게 좋은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어때요? 갖고 싶죠? 지금 당장 사러 가세요. 자, 주목하세요. 관심을 보이다가 이거 너무 갖고 싶죠? 자, 이거 너무 좋아요. 자, 당장 사러 가세요. 주의, 어텐션을 받다가 관심, 인터레스트를 끌고 이거 갖고 싶죠? 욕망을 간 다음에 당장 사러 가세요. 액션. 아이다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욕망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당장 사러 가게 하는 거. 아이다라는 게 그래서 주의, 관심, 욕망, 행동, 소비자 중심 마케팅을 그냥 아이다라고 해요. 이 정도만 알고 나면 시험에 푼데 있어가지고 딱히 뭐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만 하면 우리가 뭐 파는 마케팅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를 볼게요. 관리라는 게 내가 관리할 수도 있고, 나 이거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 너가 좀 해줘. 위탁이 있고, 내가 하기는 조금 내가 할까? 아니면 상대방한테 맡길까? 아니면 같이 할래? 혼합이 있고. 그렇게 스스로 같이 맡겨서는 자가, 위탁, 혼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가, 위탁, 혼합. 자가 관리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 거니까 내 양이 좀 작고 강력한 지시 통제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하는 거니까 기밀보안 같은 거는 내가 입만 딱 잘 조심하면 잘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보다는 내가 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전문성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다 보면 좀 게으를 수 있지. 당연히 게으를 수 있지. 이거 뭐 당연한 문제지. 그리고 위탁 관리는 뭐냐면 내가 부동산에 여러 개가 많아. 그리고 좀 규모가 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다 하기에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위탁 관리 그때 하는 거예요. 위탁 관리를. 그럼 혼합 관리는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맡기던가 이렇게 하다가 뭔가 그 중간에 있는 과도기에 보통 이제 혼합 관리를 많이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까지 제가 한다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당신이 해줘야죠. 고객님 저희는 뭐 계약상에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혼합 관리라는 게. 그리고 뭐 이 정도까지가 뭐 관리고, 뭐 기술적인 관리라는 거는 물리적이랑 기술적 관리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뭐 단순하게 보는 거. 물리적으로 문제가 뭐 관리를 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는 거를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고 하는 걸 기능적 관리라고 해요. 그리고 뭐 그 관리 종류 중에서 자산 관리라는 거는 돈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부의 극대화, 어떻게 하면 이거 효율적으로 돈이 좀 잘 되게끔 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걸 자산 관리라고 하고, 이 재산 관리라는 거는 어떻게 했을 때 이 임대인한테 뭐 공실도 좀 낮고 임대인한테 이 비용 같은 걸 좀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걸 재산 관리라고 해요. 자산 관리랑 재산 관리랑 뭔가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이러면 관리 파트가 끝나고 전체적인 개발이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이 끝난 거예요. 자, 일단 좀만 쉬었다가 이제 마저 정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